한 주의 시작이 좋습니다. 오후 시간인 지금까지도 이 좋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네, 시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들 짚어보면서 앞으로의 향방을 또 가늠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주말 사이 미국에서 전해진 이야기들은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지난주 한때 우려했었던 것이 혹시 연준이 이번 FOMC에서 울트라 스텝 100bp 올리는 것 아닐까 하는 것이었는데요. 100bp 아니고 75bp 우리가 예상했던 자이언트 스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언급됐던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이에 대해 응답자들이 대부분이 지금 현재 구간으로 봤을 때 한 49% 확률로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초에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응답자는 18% 정도가 침체가 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많이 숫자가 높아진 상황이죠. 이렇게 숫자가 점점 높아지는 데에는 연준이 너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올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이건 좀 아쉬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의 어떤 해결책에 키를 쥐고 중동 국가를 순방했는데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대를 했죠. 혹시 원유를 잡을 만한, 유가를 잡을 만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생각보다 고자세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대 능력치까지 증산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고 더 이상 할 수 없고 너네 솔직히 서방 국가들 이 비현실적인 에너지 정책 너무 무리하게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려고 노력한 것이 지금 현재 이 사단을 낸 거 아니냐. 너네 탓이야 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추가 증산에 대한 얘기는 1도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대목이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 아마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22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같은 날 일본의 통화정책회의도 열리게 됩니다. 21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날 저녁에 이제 결과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겠죠. 지난 6월에 22회의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7월에 0.25%포인트 금리 올릴 거고 9월에 재차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전해졌었고요. 만약에 이번에 0.25%포인트라도 올라가게 된다면 11년간 이어져 왔었던 이 유럽연합의 제로금리 정책이 깨지고 이제 긴축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포인트는 그겁니다. 과연 ECB가 금리를 올렸을 때 뭔가 환시장에서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닐까? 혹여나 좀 그러지는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요? 달러만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유로화 가치가 고작 요거 올린다고 이 가치가 달러와 대비해서 튈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임은 분명한데 추후에 코멘트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환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포인트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볼까요? 국내 시장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웬일일까요? 융반전자 지난 금요일에 회복했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또 강하게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흐름 괜찮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TSMC의 깜짝 실적 발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고? 긍정적인 영향이 이 무슨 상관관계길래 된다고? 라고 이제 반문하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그동안 반도체 업황이 올 하반기에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그동안 너무 과하게 안 좋게 봤다라는 쪽으로 이제 시각이 몰리면서 어느 정도의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흐름입니다. 증권사의 시각을 좀 챙겨보겠습니다. KB증권에서는 아직은 좀 멀었긴 해. 내년 하반기부터나 돼야 메모리 반도체의 수급이 개선될 거기 때문에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증권에서는 올 스마트폰 출하량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시적인 목표 달성은 거시적인 시장 위축으로 목표 달성은 사실 삼성전자가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그래도 많이 빠졌다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증권사의 목표가는 현재 평균 6개 증권사를 토대로 했을 때 한 8만 원 위에서 형성이 되는데요. 조금 더 힘을 내줄 수
있을까요? 그래 주길. 그래야 또 우리 시장도 지수 자체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떤 흐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까요? 관전 포인트와 함께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나 이렇게 분위기가 좋습니까? 오늘처럼 한 주의 시작은 이래야 됩니다. 한 주의 끝도 이랬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거나 양지수 모두 거의 지금 2%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근접한 상승률을 보이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흐름인데요. 그 안에서는 당연 반도체 투톱의 상승세가 매서워요. 상승세라고 이야기하기는 아직까지 무리가 있겠죠. 한 반등, 강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금요일 시장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제 강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이틀 동안 한 7%에서 8% 네, 이 정도 맞아요. 이제 상승세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실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완화가 되게 되면서 사실상 한국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이 수급에 대한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 두 종목 위주로 조금 강하게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현물에서도 사실 들어오고 있는 물량이 오늘도 제법 되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중점적으로 몰려 있다는 점이 상당히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또 하나의 풀어야 될 숙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사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로 수급 집중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다른 종목들이 좀 힘들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될지 여부는 한번 지켜는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은 이 거래대금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너무 붙어 있었었는데 지난 금요일부터 다시 코스피가 7조를 넘어가기 시작을 하게 됐고 과연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나 더욱더 거래량이 늘어나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지켜보시면서 체크를 하셔야 될 만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투탑 관련돼서 왜 이렇게 오르게 되느냐 여기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상승 원인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 관련돼서 완화에 대한 이런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일단 한국 시장에 대한 매수가 이 두 종목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업황 관련된 이 상승에 대한 논리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얼마 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일본 공장이 사실 기상 악화로 인해서 일부 공장이 멈춰서는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서부터 투자 심리가 조금씩 변화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난주에 TSMC에 대한 실적 발표 그리고 가이던스가 강하게 나왔다는 점이 거기서 투자 심리를 조금 더 강하게 만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보게 되면은 이 최태원 SK 회장이 이 투자 관련돼서 일부 투자를 이 조정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 2023년도 SK 하이닉스의 이런 메모리 투자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국은 2023년도에 이런 메모리 관련된 공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턴어라운드가 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의 이제 이 업황에 대한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정말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올지는 저도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점적으로만 움직였다면 지금 월요일 시장에서는 이제 소재 관련된 업체라든지 아니면 PCB 관련된 업체까지도 더욱더 매기가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변수로는 앞서서도 뭐 브리핑을 잠깐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22 통화정책회의 눈여겨봐야 된다.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나오고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봐야 한다. 그리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어떤 전망이 가능하겠습니까? 한 0.25%포인트 인상?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좀 예측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저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이미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 25bp 관련돼서 인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9월 관련돼서 50bp 관련돼서 이제 그 다음에는 빅스텝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22 통화정책회의의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것을 더욱더 상회하는 이런 무언가 제스처가 나왔을 때는 확실히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야기가 나오게 됐을 때는 그렇게 크게 환율에 대한 부분의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 이러한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 지금 빠르게 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국 22 내에 있는 이제 취약국들이 있는데 거기서 결론적으로 사실상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너무 통화 정책이 빠르게 나오게 되면은 보조를 맞춰가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아마 많은 이제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 것처럼 통화 정책 회의도 그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는 변수로 자리를 잡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골드만삭스에서에 대한 의견을 보게 되면은 22 통화정책의 회의 자체가 워낙 연준 대비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이 늦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뭐 빠르게 움직일 수도 없고, 이런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유로의 약세를 멈출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급격하게 턴어라운드가 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저랑 뭐 대동소이한 의견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2 통화정책회의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22 통화정책 외에도 또 하나 이제 환율에서 많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엔화일 텐데, 이 BOJ 통화정책회의도 21일 날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BOJ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완화 정책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과연 이 BOJ도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과연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됐을 때는 확실히 달러 관련돼서 환율이 급격하게 변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예상된 범위 내에서 통화 정책이 그대로 나오게 됐을 때는 그냥 그대로 통화가 계속적으로 달러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슈 있잖아요. 환시장과 또 연동을 해서 이번 주에 이제 내일이지 않습니까? 미국 옐런 재무장관이 또 우리나라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또 기대하는 것은 통화 스와프와 관련한 요만큼의 뭐라도 나와주면 그래도 조금 이 환율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인데, 이것도 큰 기대는 갖지 않고 그냥 바라볼까요? 통화 수합을 우리나라만 따로 맺기가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다른 나라 국가들도 사실 통화 사업을 맺는 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막 맺기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실상 따로 원화 약세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로도 약세가 되고 있고, 이제 엔화도 약세가 되고 있고, 원화도 약세가 되고 있고, 대부분 이제 달러를 제외한 이 환율, 이 통화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만 따로 달러 사업을 맺게 된다, 이런 확률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런 점에서 혹시라도 통화 사업이 나오게 되면은 확실히 환율에는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높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반대의 경우를 다들 지금 통상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서프라이즈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챙겨봐야 할 이벤트들은 이번 주도 뭐 적지는 않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잇따르게 됩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넷플릭스, 또 테슬라, 하여튼 이제 굵직한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또 관심이 많은 그런 종목들이 이제 실적을 속속들이 내놓게 되는데요. 일단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난 1분기에는 러시아 시장 철수하면서 숫자가 거의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는 그런 눈치더라고요. 어떻게 바라보면 될지, 혹시 우리 K 콘텐츠주도 최근 들어서 흐름 분위기 나름 괜찮았는데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닐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넷플릭스 실적 발표의 전망을 보게 되면은 가이던스도 가입자 수가 한 200만 정도 줄을 것이다 라고 넷플릭스가 이미 제시를 했고요. 월가에서는 이제 뭐 자산 운용사마다 조금씩은 다르기는 하지만 250만 명에서 한 300만 명 정도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만큼 눈높이를 이미 좀 많이 낮춰놓은 네.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요금 인상을 넷플릭스가 계속적으로 해왔었기 때문에 요금 인상으로 인한 이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에 대한 일단 눈높이가 낮은 만큼 만약 여기서 가입자 수가 어느 정도나 더 예상보다 적게 나오느냐, 많이 나오느냐, 뭐 이 부분이 조금은 중요해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결국은 3분기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를 하게 될지, 그리고 요즘 이제 넷플릭스도 광고 관련돼서 사업자를 마이크로소프트랑 하겠다, 막 이런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사업 부분의 이 진척을 어떻게 이 향후에 가져가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만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우리나라의 이제 K 콘텐츠와 연결을 해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넷플릭스의 실적에 대해서 안 좋아지게 나오게 되면은 이 가성비가 높은 콘텐츠가 과연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될 텐데, 이 K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콘텐츠의 효율성이 상당히 이제 미국 관련된 콘텐츠보다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영우 같은 경우에도 편당 제작 이 비용을 보게 되면 한 10억 원 내외라고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미국 관련된 콘텐츠가 회당 뭐 적게는 뭐 몇십억에서 많게는 몇백억 이상도 들고 있다는 점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확실히 이러한 점이 K 콘텐츠의 수급을 더욱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 이 다른 OTT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더욱더 이제 많이 진출을 하게 되면서 경쟁에 대한 과열이 다시 한 번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콘텐츠 제작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점에서 뭐 아직 안 움직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뭐 테슬라의 경우도 눈높이가 많이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테슬라가 실적을 내놓으면 또 국내 배터리, 뭐 테슬라 향 업체들도 있고 또 그 외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또 고스란히 영향을 받는지라 이 숫자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도 투자자분들 또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전망은 어떻고 또 영향은 어떨 것으로 보세요?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출을 해볼 수 있는 게 2분기 인도 대수가 이미 발표가 됐으니까 네, 맞아요. 관련돼서 어느 정도나 이제 이 매출액이라든지 아니면 수익성에 대한 부분만 이제 확인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이 이익 관련돼서 2분기 전망치는 하향 조정이 됐기는 했습니다만 6월 달부터는 이제 중국에서 다시 한 번 더 인도 대수가 늘어나고 이러한 점에 따라서 하반기부터는 더욱더 좋아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제 이 흐름으로 점차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2분기 이제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과연 커멘트가 실적 관련돼서 그리고 가이던스 관련돼서는 어떻게 나올지가 결국은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 실적 발표가 강하게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배터리 셀 업체들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서 확실히 IT 관련돼서는 수요에 대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수요에 대한 부분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 이 점은 확실히 좋은 점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적인 부분만 너무 심하게 문제가 되지 않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2차 전지 관련돼서는 결국 수급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관련돼서 이제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조금씩 꺾여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점은 두 가지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이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서 수급적인 부분이 결국은 이제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결국 차익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원자재 가격이 인상이 되게 되면서 판가로 전이를 시켰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게 오히려 이제는 원자재 가격이 지금 조금 하락을 하게 되면서 판가도 그럼 결국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감이 일부 소재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있고요. 이에 따라서는 이제 양극재라든지 이런 업체들 같이 이미 고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비교적 섹터 내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가격적인 부담감이 적은 업체들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뭐 시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죠. 유튜브 채팅창에 우리 과장님께 그 이제 앞서 시황 이야기를 해주실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좀 올라도 되지, 이제 좀 올라야 됩니다, 이런 주장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달라 하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는데요. 좋습니다. 계속 저희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 반응 보면서 또 질문 드릴 수도 있게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할게요. 어쨌거나 이번 주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이벤트로는 21일에 예정되어 있는 일본의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그날 저녁 22 통화정책회의, 요거 한번 별표 3개 치고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업종으로는 과장님 방산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 방산주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라든지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반등이 나올 때는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IT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당연히 좋게 오버퍼폼을 하게 되겠지만 이것이 다시 한 번 더 우려감이 높게 나왔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하락이 또 그쪽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경기 침체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결국은 흔들림 없이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는 산업군 쪽으로 다시 한 번 더 수급이 몰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멘텀적인 부분은 한번 이제 종료가 되게 되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시즌을 앞두고 실적이 잘 나올 것임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금 이 정도 라인에서는 충분히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주를 기반으로 많은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의 이슈도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내가 어느 정도 매출액이 나올 것임을 예상이 가능하다. 이 점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원달러 관련돼서도 사실상 수출에 대한 물량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율에 대한 수혜도 누려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눌릴 때마다 한 번씩 다시 한번 담아가기 매우 좋은 섹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무 이제 벌어졌을 때는 일부 물량을 정리를 하셨다가 다시 한 번 더 붙었을 때 접근을 해 보실 만한 아주 방어적인 섹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안 강하게 이제 튀어 올랐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그런 종목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방산 섹터 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지금 현재 접근 가능할 만한 종목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한국항공우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LI 넥슨도 거의 대동소이한 흐름이기는 한데 네.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2분기 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YOY 기준으로는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작년도가 춘당금 환입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소송금 환입에 대한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수치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일 뿐이지 상당히 증익이 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리오프닝과 함께 계속적으로 기체 관련된 부품이 더욱더 많은 부분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완제기 관련돼서도 수주에 대한 물량 자체가 2020년도에 한 4천억 대였었는데 그것이 2021년도에 한 9,800억으로 늘어나게 되고 2022년도에는 1조 3천억까지도 늘어날 전망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의 증익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 조정이 이제 6월달 이후에 나왔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충분히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4% 넘는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는 좀 어느 정도 내려온 상황이니까 뭐 매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구간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물론 살짝 여기서 다시 조정을 받게 되면 더 하락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도 말씀을 하실 수 있기는 하겠지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2분기 때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하반기에도 실적이 추가적으로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구간은 상당히 저가 매수의 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여겨보겠습니다. 방산 섹터 우리 눈여겨보고요. 그중에서도 한국항공우주 흐름 한번 쫓아가 보시죠. 자, 오늘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